회장님, 그 다리 회장님, 고칠 수 있어요. 그 다리 고칠 수 가난한 있어요. 소녀가 백만장자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기적 같은 건 세상에 기적 없다. 같은 건 없다. 내 다리는 이미 내 다리는 끝났어. 이미 끝났어. 헛소리 말고 당장 나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세상에 기적 같은 건 단호합니다. 없다르르. 엄마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소녀의 눈빛은 슬펐지만 소녀의 한마디가 메마른 백만장자 회장의 마음에 희망을 싹 틔우고 기적이 피어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건강과 행복이 머물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외곽 북한산 자락에 자리한 별장형 저택은 겨울 안개 속에서 고요합니다. 3층짜리 백색 건물은 마치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 일부러 깊숙한 곳에 지어진 듯 높은 담장과 침엽수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인 정우석 회장은 시민성 보행장애로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48살, 한때 건설업계의 거물로 불리던 인물입니다. 재단 주치의 김성훈 박사가 회장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전문 간병인 파견입니다. 우석은 처음엔 거절의 뜻을 비쳤지만 의사는 완곡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신체적 재활보다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선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윤가희와 그녀의 딸 설아가 이 저택으로 파견됩니다. 가희는 36살의 차분한 인상을 지닌 여성으로 간병 경력이 12년에 달하는 전문가입니다. 설아는 12살, 또래보다 조숙하면서도 어딘가 묵직한 눈빛을 가진 소녀입니다. 모녀는 각자 캐리어 하나씩만을 들고 저택의 현관 앞에 섭니다. 저택 내부의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오래 근무해온 직원들은 새로 온 모녀를 반기지 않습니다. 집사 역할을 하는 오 실장은 50살이 넘은 중년 남성으로 회장을 15년 이상 보좌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현관에서 두 사람을 맞이하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필요한 안내만을 건조하게 전달합니다. 2층 동쪽 끝방을 쓰시면 됩니다. 회장님은 1층 서재와 침실만 이용하십니다. 함부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가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설아는 묵묵히 어머니 옆에 섭니다. 두 사람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동안 뒤에서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또 오래 못 있을 거라는 둥, 회장님이 누구를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둥의 말들입니다. 설아는 계단을 오르면서도 그 말들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아 진정시킵니다. 2층 동쪽 끝방은 생각보다 넓고 깨끗합니다. 창밖으로 북한산의 능선이 보이고 방 안에는 침대 2개와 작은 책상, 옷장이 놓여 있습니다. 가희는 짐을 풀면서 딸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설아야, 여기선 조심해야 해. 회장님은 아주 예민한 분이시래.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짙게 깔려 있습니다. 창밖의 겨울 하늘은 회색빛으로 무겁게 드리워져 있고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모녀는 1층 응접실로 안내받습니다. 응접실은 창문이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한낮인데도 어둡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공간, 마치 의도적으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듯한 분위기입니다. 벽에는 대형 서양화 몇 점이 걸려 있고 무거운 마호가니 가구들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정우석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창가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뒷모습만으로도 거부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곧게 편 등, 미동도 없는 자세, 그리고 그를 감싼 침묵의 벽. 오 실장이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 간병팀이 왔습니다. 우석은 천천히 휠체어를 돌립니다.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단단하고 차갑습니다.
짙은 눈썹 아래로 날카로운 눈빛이 두 사람을 훑습니다. 특히 설아에게 시선이 오래 머뭅니다. 소녀의 눈빛이 또래답지 않게 침착하다는 것을 그는 단번에 알아챕니다. 가희가 먼저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윤가희입니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시선만을 움직여 설아를 다시 봅니다. 소녀는 어머니 뒤에서 조용히 서 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칩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르고 우석의 입이 열립니다. 여기선 말보다 조용함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조롭지만 명령처럼 들립니다. 가희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순응의 뜻을 표합니다. 하지만 설아는 잠시 회장의 다리를 바라봅니다. 휠체어 발판 위에 놓인 두 다리, 검은색 실내복 바지 아래로 미동도 없이 가지런히 놓인 그 다리들을 오래 응시합니다. 우석은 그 시선을 느낍니다. 불쾌하면서도 묘하게 불안한 감정이 스칩니다. 이 어린 소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없기에 더욱 경계심이 일어납니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다시 창가를 향합니다. 오 실장, 안내해드려라. 규칙은 문서로 전달하도록. 면담은 그렇게 3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납니다. 모녀가 문을 나서자 응접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깁니다. 우석은 휠체어 팔걸이를 꽉 움켜쥡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면서 하얀 관절이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날 오후 설아는 2층 방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칩니다. 그녀는 늘 관찰한 것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노트 표지에는 마음의 지도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만년필로 첫 페이지에 기록을 시작합니다. 정우석 회장, 48살, 시민성 보행장애. 그러나 손끝이 떨린다. 미세하게 일정하지 않은 간격으로. 특히 내가 그의 다리를 볼 때 떨림이 심해졌다. 이것은 신경학적 문제가 아니다. 감정의 문제다. 설아는 어린 나이에도 인간의 심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여러 간병시설을 오가며 다양한 환자들을 봐왔고 그들의 고통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걸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특히 마음의 병이 몸을 어떻게 잠식하는지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가희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녀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설아야, 회장님께 괜히 말 섞지 마. 우리 일만 하고 조용히 있어야 해.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단호합니다. 어머니가 걱정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녀는 이미 회장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직감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서산에 기울고 저택 전체가 어둠 속으로 잠겨갑니다. 저녁 7시 설아는 어머니를 따라 회장의 저녁 식사 준비를 돕습니다. 1층 식당은 응접실만큼이나 어둡고 조용합니다. 우석은 혼자 식탁 한쪽에 앉아 식사를 합니다. 오 실장이 음식을 나르고 가희는 옆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살핍니다. 설아는 문 근처에 서서 조용히 관찰합니다. 우석은 포크를 들다가 손을 멈춥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1초, 2초, 그리고 다시 안정됩니다. 그는 재빨리 손을 내려 무릎 위에 얹습니다. 설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포착합니다. 식당 벽에 걸린 액자, 어떤 건설 현장의 사진입니다. 터널 입구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고 그중 한 소녀가 우석의 손을 잡고 웃고 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석은 휠체어를 돌려 서재로 향합니다. 가희와 설아는 식탁을 정리하고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설아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엄마, 회장님이 다친 게 사고 때문이래요? 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자세한 건 우리가 알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일만 하면 돼. 설아는 더 이상 묻지 않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회장의 다리, 떨리는 손끝, 터널 사진, 그리고 그 소녀.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녁, 우석은 응접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회 보고서, 신규 프로젝트 제안서, 그리고 각종 재무 문서들이 그의 무릎 위에 쌓여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지만 모든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고 외부 출입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가희가 차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설아도 함께 따라옵니다. 어머니는 차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나려 하지만 설아는 잠시 그 자리에 머뭅니다. 소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립니다. 회장님, 그 다리 고칠 수 있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춥니다. 우석의 손이 서류 위에서 굳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굳은 표정으로 설아를 바라봅니다. 세상에 기적 같은 건 없다. 내 다리는 이미 끝났어. 헛소리 말고 당장 나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합니다. 우석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당황한 가인은 급하게 설아의 손을 이끌고 나가려 합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이가 철없이. 하지만 설아는 다리에 힘을 주고 선 채 기죽지 않고 다음 말을 꺼냅니다. 지금 회장님은 다리보다 마음이 더 아파요. 침묵. 우석의 얼굴이 굳습니다. 휠체어의 팔걸이를 움켜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소녀의 눈빛은 또래답지 않게 깊고 슬프고 단호합니다. 그 눈빛 속에는 동정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의 목구멍이 막힌 듯 숨이 걸립니다. 가희가 창백한 얼굴로 딸을 끌어안으며 재촉합니다. 설아야, 가자. 어서. 설아는 순순히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를 따라 나갑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직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석을 돌아봅니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응접실에는 다시 침묵만이 남습니다. 우석은 휠체어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류가 무릎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지지만 그는 줍지 않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소녀의 말을 되뇌입니다. 다리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 그 말이 마치 비수처럼 가슴 깊은 곳을 찌릅니다. 그날 밤 우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두 다리를 오래 바라봅니다.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다리들. 감각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다리들. 그러나 의사들은 신경학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척추도 근육도 신경도 모두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뇌에, 아니 그의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석은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짚습니다. 촉감은 느껴지지만 그것이 자신의 다리라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것처럼 낯설고 차갑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쉽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듭니다. 겨울밤의 달은 차갑고 선명합니다. 우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소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던진 그 한마디가 수백억을 움직이는 CEO도 최고의 의료진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우석은 새벽마다 같은 악몽을 꿉니다. 꿈속에서 그는 걷고 있습니다. 터널 공사장 입구, 콘크리트와 강철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중장비의 굉음이 귀를 때립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의 이름은 하늘입니다.
누나 정민서의 외동딸로 당시 9살이었습니다. 밝고 명랑한 아이였고 삼촌인 우석을 무척 따랐습니다. 그날 하늘이는 학교 과제로 건설 현장을 견학하고 싶다고 했고 우석은 기꺼이 아이의 손을 잡고 자신의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삼촌, 여기 진짜 멋있다. 터널이 완성되면 차들이 여기로 다니는 거야? 하늘이의 목소리가 꿈속에서도 생생합니다. 우석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날 날씨는 맑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다가와 안전점검 보고서를 건넸고 우석은 대충 훑어보고 승인 사인을 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은 항상 같은 지점에서 악몽으로 바뀝니다. 갑자기 들리는 폭발음, 땅이 흔들리고 터널 입구에서 화염이 치솟습니다. 사람들의 비명, 무너지는 구조물, 그리고 하늘이의 손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석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아이는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우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새벽 4시,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숨은 가쁩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그는 혼잣말을 합니다. 하늘아, 미안해, 미안해. 이 악몽은 3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고가 있던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옵니다. 그는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았고 수면제도 복용해 보았지만 악몽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하늘이는 우석의 누나 민서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민서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딸을 키웠고 동생인 우석은 조카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하늘이는 똑똑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고 특히 삼촌이 하는 건설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촌, 나 커서 삼촌 같은 건축가가 될 거야. 멋진 다리도 만들고 높은 빌딩도 짓고. 하늘이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석은 아이의 꿈을 응원했고 가끔 현장 사진을 보여주거나 간단한 설계도를 함께 그려주곤 했습니다. 그날 터널 현장에 데려간 것도 아이의 꿈을 더 키워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사고는 오후 2시 37분에 발생했습니다. 터널 내부에서 가스 누출이 일어났고 작은 불꽃이 대폭발로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기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우석이 그날 아침 승인한 그 보고서는 사실상 부실 점검 보고서였습니다.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우석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늘이는 호기심에 터널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었습니다. 화염이 아이를 덮쳤고 우석은 그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늘이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9살 한창 꿈을 키워가던 나이에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슬픔으로 가득했고 민서는 동생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석아, 내 잘못이 아니야. 사고였어. 누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우석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그곳에 데려갔고 자신이 부실한 보고서를 승인했고 자신이 아이의 손을 놓쳤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우석은 점점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고 점차 완전히 감각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온갖 검사를 했지만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시민성 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음의 충격이 너무 커서 뇌가 다리에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이후 우석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회사 경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재단 이사장직만 유지했고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떠나 이 외곽 저택으로 이주했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를 의지력 있는 회장으로 추앙했습니다. 사고로 다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재단 사업에 더욱 매진한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우석은 단지 도망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밤이 되면 그는 하늘이의 이름을 속삭입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휠체어에 앉아 조카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낮이 되면 다시 차가운 가면을 씁니다. 직원들 앞에서, 이사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는 강인한 경영자의 모습을 연기합니다. 우석은 누군가에게 구원받고 싶으면서도 누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밀어냅니다. 지난 3년간 수많은 간병인과 의료진이 이 저택을 거쳐갔지만 누구도 한 달 이상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 했고 동시에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설아의 등장은 달랐습니다. 그 소녀의 한마디, 마음이 다리보다 더 아파요라는 그 말은 우석의 견고한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균열을 느끼면서도 두려워합니다. 만약 그 벽이 무너진다면 자신이 그동안 억눌러온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러면 자신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 우석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늘이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하늘아, 삼촌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손끝이 떨립니다. 사진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가희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세면을 하고 아직 잠든 딸을 깨우지 않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주방에서 회장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정리하고 하루 일정을 체크합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효율적이며 오랜 경력에서 나오는 전문성이 묻어납니다. 가희는 간병일을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어린 딸을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간병인 자격증을 따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이 일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위안이 된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보람이었습니다. 우석은 가희의 꼼꼼하고 성실한 태도를 조금씩 신뢰하게 됩니다.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말을 걸지 않고 그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으며 정확하게 자신의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이런 적당한 거리감이 우석에게는 편안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가희가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고 말을 걸면 그는 짧게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물리치료 시간에 그녀가 조금씩 나아지실 거예요 라고 격려하면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만 바라봅니다. 설아는 늘 조용히 노트를 들고 다닙니다. 그 노트는 그녀의 관찰 일지이자 심리 연구 자료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일을 돕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회장을 관찰하고 그의 행동 패턴을 기록합니다. 노트 속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아침 7시 22분, 식사 중 손 떨림 2회. 시선은 북쪽 창 너머 산을 향함. 9시 15분, 서재에서 전화 통화 중 목소리 톤 낮아짐. 통화 종료 후 3분간 움직임 없음. 오후 2시 40분,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순간적으로 눈빛 흔들림. 하지만 곧 차갑게 돌아섬. 설아는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그녀는 저녁 시간 자신의 방에서 심리학 서적을 읽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빌려온 도서관 책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융의 분석심리학, 그리고 최신 신경심리학 논문까지. 12살 소녀가 읽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설아는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흡수하고 자신만의 해석을 더합니다. 특히 그녀는 시민성 장애라는 개념에 주목합니다.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인해 신체 기능이 마비되는 현상.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민성 장애는 신체적 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트라우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 기능이 상실되는 현상이다. 환자는 무의식적으로 신체 증상을 통해 심리적 고통을 표현한다. 치료의 핵심은 억압된 감정을 직면하고 죄책감을 해소하는 것이다. 설아는 이 문장에 빨간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습니다. 정우석 회장의 경우 다리가 마비된 것은 도망치고 싶다는 무의식의 표현일 수 있다. 조카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그 현장에서 도망쳤다는 자책감이 걷지 못하게 만든 것.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그가 다시 걸으려면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설아는 우석이 손끝을 떨 때마다 어디를 보는지 추적합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합니다. 그의 시선은 항상 벽에 걸린 터널 사진을 향합니다. 식당에 걸린 그 사진, 완공기념 촬영에서 하늘이가 삼촌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 사진. 우석은 그 사진을 치우지도 외면하지도 못합니다. 마치 벌을 받듯이 매일 그 사진을 바라봅니다. 어느 날 저녁 설아는 그 사진 앞에 오래 서 있습니다. 소녀의 밝은 미소, 회장의 따뜻한 눈빛.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슬픔으로만 보입니다. 설아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이 아이, 회장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그날 밤 우석은 또다시 악몽을 꿉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꿈속에서 설아가 나타납니다. 소녀가 터널 입구에 서서 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회장님, 마음이 다리보다 더 아파요. 우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새벽 3시,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우석은 서재에서 혼자 있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자꾸 설아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박히는지,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희가 차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나가려 하지만 우석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겁니다. 윤간병인. 가희가 멈춰섭니다. 네, 회장님. 따님이. 몇 살입니까? 가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12살입니다, 회장님. 우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늘이가 9살에 떠났으니 만약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12살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가희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날 저녁 우석은 설아와 마주칩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소녀는 책을 안고 걷다가 회장을 보고 멈춥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우석은 소녀의 눈빛이 하늘이와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맑고, 똑같이 진지하고, 똑같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 설아가 먼저 입을 엽니다. 회장님, 제가 실례를 했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전 정말로 회장님이 아파 보였어요. 우석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휠체어를 돌려 지나가려 합니다. 그러나 설아의 다음 말이 그를 멈추게 합니다. 마음이 더 아프면 몸도 아픈 척을 해요. 그게 더 편하니까요. 저도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그랬어요. 우석은 뒤를 돌아봅니다. 설아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습니다. 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말이 안 나왔어요. 엄마는 그게 제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우석은 처음으로 소녀를 다른 시선으로 봅니다. 단순히 호기심 많은 아이가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 그는 목소리를 낮춰 물어봅니다. 지금은 괜찮니? 설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시간이 걸렸지만 엄마가 계속 옆에 있어줘서 그리고 제가 아빠를 용서했어요. 용서? 네. 아빠가 우릴 두고 떠난 걸 용서했어요. 처음엔 원망했어요. 왜 우릴 버리고 갔냐고. 하지만 나중엔 알았어요. 아빠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그냥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목구멍이 메입니다. 설아는 작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지나갑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우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날 밤 우석은 혼잣말을 합니다. 용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더 아프다. 설아의 말이 맞아. 내 다리가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이 문제야.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빗소리가 조용히 저택을 감쌉니다. 며칠 후 간병 팀장인 박 실장이 본사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꼼꼼하고 원칙주의적인 사람으로 회장의 저택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입니다. 그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규 간병인 윤가희와 그 딸 설아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설아는 회장님께 과도하게 접근하며 사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이는 간병인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장님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재고가 필요합니다. 우석은 이 보고서를 받아 읽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덤덤하지만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입니다. 설아가 자신에게 접근한다? 과도하게? 그는 소녀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 진지한 눈빛, 그 조용한 목소리. 그 아이가 나를 자극한다. 보고서의 이 문장이 가슴을 찌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설아는 그를 자극합니다. 그가 3년 동안 쌓아온 벽을 흔듭니다. 그가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 들이밉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우석은 보고서를 책상 서랍에 넣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경계심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며칠 뒤 오후 설아는 응접실 정리를 돕고 있습니다. 가인은 주방에서 일하고 설아는 혼자 응접실 책장을 정리합니다. 그러다가 벽에 걸린 사진 앞에서 멈춥니다. 터널 공사 현장 사진.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고 그중 가장 밝게 웃는 소녀가 우석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설아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봅니다. 소녀의 얼굴, 눈빛, 미소, 그리고 회장의 표정. 당시 우석은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지금의 차갑고 다친 표정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하고 살아있는 표정입니다. 설아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립니다. 이 아이, 회장님이 꿈속에서 부르던 그 아이죠? 그 순간 뒤에서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멈춥니다. 우석이 서재에서 나와 응접실로 들어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설아의 말을 듣고 굳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움켜쥡니다. 설아가 뒤를 돌아봅니다. 회장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서려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우석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설아는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알았지? 내가 자면서 누군가를 부른다는 걸. 설아는 입술을 깨뭅니다. 사실 그녀는 새벽에 가끔 들리는 회장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아, 미안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 그리고 이 사진 속 소녀의 이름이 하늘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전 그냥 추측했어요. 추측? 우석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내 사생활을 염탐한 거니? 누가 그러라고 했어? 설아는 울컥합니다. 그녀는 단지 도우려 했을 뿐인데 이렇게 오해받고 있습니다. 눈물이 차오릅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회장님이 아파 보여서. 우석은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소리칩니다. 그만 나가라. 당장.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가희가 소리를 듣고 황급히 응접실로 들어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윤간병인 따님과 함께 당장 짐을 싸세요. 오늘 안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가희는 놀라 우석을 바라봅니다. 설아는 울먹이며 한마디 남기고 방을 나갑니다. 회장님, 아픈 마음이 꼭 나으시길 바랄게요. 죄송해요. 문이 닫히고 응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습니다. 가희는 회장 앞에 서서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 제 딸이 실례를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나쁜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나가주세요. 우석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뒤 물러납니다. 혼자 남은 우석은 방 한가운데를 응시합니다. 손끝이 심하게 떨립니다.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집니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벽에 걸린 사진 앞으로 갑니다. 하늘이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늘아. 그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그는 사진을 내리려 손을 뻗지만 중간에 멈춥니다.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을 내리면 하늘이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석은 손을 내리고 얼굴을 감쌉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응접실에서 소리내어 옵니다.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옵니다. 슬픔, 후회, 죄책감, 두려움. 내가 미안해. 하늘아, 삼촌이 미안해. 창밖으로 비가 쏟아집니다. 천둥 소리가 저택을 흔듭니다. 우석은 휠체어에 앉은 채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동시에 스쳐 지나갑니다. 2층에서 설아는 짐을 싸며 눈물을 흘립니다. 가희는 딸을 안으며 등을 토닥입니다. 괜찮아, 설아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전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회장님이 너무 아파 보여서. 알아. 엄마도 알아. 모녀는 포옹한 채 조용히 웁니다. 창밖으로 비는 더욱 세차게 쏟아지고 천둥은 계속해서 울립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그러나 저택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우석은 그 3일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서류도 보지 않고 그저 서재에 혼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오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회장님, 식사라도 하셔야 합니다. 됐습니다. 새 간병인을 알아볼까요? 필요 없습니다. 우석은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설아의 말이 맴돕니다. 회장님은 다리보다 마음이 더 아픈데.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들립니다. 자다가도 깨어 있어도 끊임없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늘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소녀가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삼촌, 괜찮아. 삼촌 잘못이 아니야. 우석은 환청인지 환상인지 모를 그 목소리에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하늘아. 내 잘못이야.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그날 오후 3시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오 실장이 나가보니 가희와 설아가 서 있습니다.
가인은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회장님께서 거부하실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오 실장은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가 우석에게 보고합니다. 우석은 처음엔 거절하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응접실에서 세 사람이 다시 만납니다. 가희와 설아는 회장 앞에 섭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우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먼저 입을 엽니다. 왜 왔습니까? 가희가 대답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석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가희는 계속합니다. 회장님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회장님이 스스로를 가두는 동안 그 아이도 편히 쉬지 못할 거예요. 우석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설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 그 아이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만약 그 아이라면 저는 삼촌이 다시 걸었으면 좋겠어요. 삼촌이 다시 웃었으면 좋겠어요. 우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설아를 바라봅니다. 소녀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합니다. 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합니다. 긴 침묵 끝에 우석의 입에서 말이 터져 나옵니다. 그 아이 말이 맞았어. 내 다리는 죽은 게 아니라 도망친 거였지. 가희와 설아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듣습니다. 우석은 계속합니다. 난 하늘이를 구하지 못했어. 폭발이 일어났을 때 난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 아이를 끌어당기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쳤어. 그 후로 난 걷지 못하게 됐지. 의사들은 시민성이라고 했어. 하지만 난 알아. 이건 벌이야. 내가 도망쳤으니까 이제는 걸을 자격이 없는 거야. 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가인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그리고 우석에게 건넵니다. 회장님, 이걸 보세요. 우석은 봉투를 받아 펼칩니다. 안에는 여러 의학 논문과 사례 연구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가희가 설명합니다. 전 지난 3일 동안 회장님의 증상에 대해 공부했어요. 시민성 보행장애는 치료될 수 있어요. 많은 환자들이 심리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했어요. 핵심은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석은 서류를 보지만 글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희는 계속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가능성이 있어요. 마음이 이기면 몸이 따라와요. 설아가 옆에서 조용히 덧붙입니다. 논문에도 나와요. 마음이 몸을 멈추게도 일으키게도 한다고요. 회장님의 뇌는 다리에게 신호를 안 보내는 게 아니에요. 보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스스로를 용서하면 그 신호가 다시 흐를 거예요. 우석은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래 침묵합니다. 가희와 설아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칩니다. 마침내 우석이 입을 엽니다. 용서,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죠? 가희가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먼저 그날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장님은 도망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이 작동한 거예요.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설아가 한 걸음 더 다가와 말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그 아이는 회장님이 영원히 슬퍼하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회장님이 다시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길 바랄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아이를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우석은 소녀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 속에서 하늘이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낍니다. 하늘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참을 운 후 우석은 조금 진정됩니다. 가희가 물 한 잔을 건네고 그는 천천히 마십니다. 설아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습니다. 회장님, 눈을 감고 다리에 집중해 보세요. 우석은 설아의 말대로 눈을 감습니다. 설아는 부드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제 회장님의 마음속에서 그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가 웃고 있는 모습을요. 우석은 하늘이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밝게 웃는 얼굴, 삼촌을 보며 환하게 웃던 그 모습. 그 아이가 회장님께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우석은 하늘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환청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입니다. 삼촌, 이제 괜찮아. 삼촌은 잘못한 게 없어. 다시 일어나. 다시 걸어봐. 설아가 우석의 손을 가만히 잡습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석의 발끝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1mm, 아니 그보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분명히 움직입니다. 우석은 눈을 뜹니다.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봅니다. 지금 움직였어요? 가희가 황급히 다가와 확인합니다. 네, 회장님.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우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집중합니다.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발가락을 움직이려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초 후 엄지발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입니다. 움직여. 정말로 움직여. 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희망의 눈물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눈가에 미소를 짓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입니다. 설아도 눈물을 흘립니다. 가희는 딸을 안으며 함께 웁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함께 웁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입니다. 해질녘 세 사람은 여전히 응접실에 앉아 있습니다. 우석은 이제 조금 더 편안한 표정입니다. 그는 가희와 설아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두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어쩌면 생명의 은인이신지도 모릅니다. 가희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회장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우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결심한 듯 말합니다. 하늘빛 재단을 세우고 싶어요. 가희와 설아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우석은 설명합니다. 하늘이 내 조카의 이름이에요. 그 아이를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나처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심리치료, 재활 지원, 유가족 상담. 이 모든 걸 지원하는 재단이요. 설아가 조용히 말합니다. 멋진 계획이에요, 회장님. 그 아이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우석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문은 해가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일 것 같아요. 가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회장님. 그게 그 아이를 진정으로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우석은 가희와 설아에게 손을 내밉니다. 두 사람은 그의 손을 잡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겹쳐지고 그 위로 석양빛이 쏟아집니다. 응접실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찹니다. 우석은 그날 밤 3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듭니다. 꿈속에서 하늘이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삼촌, 잘했어. 이제 괜찮아. 우석은 꿈속에서 하늘이에게 손을 흔들며 미소 짓습니다. 2주가 지난 후 서울 강남구 본사 컨퍼런스홀. 아침 10시 기자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우석 회장이 3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재단 설립을 발표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우석은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가희와 설아가 서 있습니다. 우석은 긴장한 표정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빛이 눈빛에 담겨 있습니다. 희망의 빛입니다. 오 실장이 다가와 말합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우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가희와 설아를 바라봅니다.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가희가 놀라 말합니다. 저희가요? 네. 두 분이 없었다면 이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함께 가주세요. 설아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습니다. 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대 뒤편 커튼이 열리고 우석이 휠체어를 타고 단상으로 향합니다. 가희와 설아가 그 뒤를 따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웁니다. 우석은 단상 중앙에 휠체어를 멈춥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섭니다. 조명이 그를 비추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께 사과와 함께 새로운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입니다. 우석은 계속합니다. 3년 전 제가 관리하던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제 조카를 잃었습니다. 9살 소녀였던 하늘이를 제 손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립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힘을 냅니다. 저는 그 후로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시민성 장애라고 했습니다. 제 몸이 아니라 제 마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3년 동안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숙연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우석은 가희와 설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영원히 슬픔 속에 갇혀 있는 것이 하늘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제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 아이를 진정으로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우석은 단상 위의 현판을 가리킵니다. 흰 천으로 덮여 있는 현판입니다. 오늘 저는 하늘빛 재단의 설립을 발표합니다. 그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섭니다. 기자들이 놀라 웅성거립니다. 우석의 다리가 떨립니다. 2주간의 재활 훈련으로 그는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는 섭니다. 가희와 설아가 양옆에서 그를 지탱합니다. 우석은 세 사람이 함께 현판의 천을 잡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잡아당깁니다. 천이 떨어지고 금빛 글씨로 새겨진 하늘빛 재단이라는 이름이 드러납니다. 홀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우석은 다시 마이크 앞으로 섭니다. 하늘빛 재단은 잃은 생명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마음을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사고와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지원하며 더 나은 안전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유리창 밖으로 흐린 하늘빛이 스며듭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우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하늘아, 삼촌이 이제 다시 걷는다. 그리고 내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 기자회견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어 묻습니다. 회장님, 옆에 계신 분들은 누구십니까? 우석은 가희와 설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묻습니다. 특히 젊은 분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설아는 잠시 당황하지만 우석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자 용기를 냅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으로 나와 조용히 말합니다. 전 그냥 마음을 본 아이였어요. 기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설아는 계속합니다. 회장님의 다리가 아프지 않다는 걸 봤어요.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마음이 나으면 몸도 나을 수 있다고요. 그 순간 홀 안이 조용해집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명료하게 울려 퍼집니다. 저희 아빠도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요. 전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하지만 엄마가 계속 옆에 있어줘서, 그리고 제가 아빠를 용서해서 다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회장님도 똑같았어요. 스스로를 용서하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기자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설아를 바라봅니다. 가희의 눈가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어머니로서의 자부심과 기쁨이 그녀의 얼굴에 가득합니다. 우석은 설아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이 아이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병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직면하고 자신을 용서하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옵니다. 이번에는 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박수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 사람은 백스테이지로 돌아옵니다. 우석은 다시 휠체어에 앉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만족감이 더 큽니다.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가희가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회장님. 저희는 그저 저희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설아가 덧붙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다시 웃는 걸 보는 게 가장 큰 보답이에요. 우석은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윤간병인, 설아. 두 분은 제게 단순히 간병인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제가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게 해준 가족이에요. 가희와 설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우석의 손을 잡습니다. 며칠 후 하늘빛 재단의 현판을 꺼는 날입니다. 재단 사무실은 서울 중심부의 깨끗한 건물 5층에 마련되었습니다. 우석은 직원들과 함께 현판을 겁니다. 금빛과 하늘색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현판입니다. 가희와 설아도 함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재단의 공동 설립자이자 심리 상담팀의 핵심 인력입니다. 현판을 다 걸고 우석은 창가로 갑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그 하늘빛이 창문을 통해 재단 사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석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하늘아 봐. 삼촌이 해냈어. 내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거야. 내가 꿈꾸던 세상 조금씩 만들어 갈게. 설아가 그의 옆으로 다가와 함께 하늘을 바라봅니다. 회장님, 저기 구름 사이에 빛이 내려오는 거 보여요? 우석은 설아가 가리키는 곳을 봅니다. 정말로 구름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에서 내려오는 빛처럼. 그게 천사의 사다리래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길이래요. 우석은 미소 짓습니다. 그럼 하늘이가 지금 우릴 보고 있는 건가? 아마도요. 그리고 분명 웃고 있을 거예요. 우석은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완전히 편안한 표정으로 숨을 고릅니다. 그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고 얼굴에서 그림자가 걷힙니다. 가희가 두 사람에게 다가와 함께 창밖을 바라봅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습니다. 말없이 그저 하늘빛을 바라보며 창밖으로 햇살이 더욱 밝게 쏟아집니다. 재단 사무실을 가득 채운 그 빛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감싸주는 포옹처럼, 마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손길처럼.
우석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봅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는 짧은 거리를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는 계속되고 있고 의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완전한 회복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석에게 중요한 것은 다리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치유되었습니다. 죄책감의 감옥에서 벗어났고 용서의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하늘아, 고마워. 내가 삼촌에게 마지막 선물을 줬어.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어. 설아가 우석의 손을 잡습니다. 가희가 다른 손을 잡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하늘빛이 쏟아지는 창가에 섭니다. 밖에서 새들이 날아갑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며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 우석은 그 새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나도 날 수 있을 것 같아. 이야기는 고요한 여운 속에 끝납니다. 하늘빛이 세 사람을 감싸고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집니다. 재단 사무실 밖에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두드립니다. 하늘빛 재단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상처를 극복한 한 남자와 그에게 빛을 보여준 두 여인이 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한없이 맑고 푸릅니다. 그 하늘 어딘가에서 하늘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을 것입니다. 잘했어, 삼촌. 이제 행복해도 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남으셨다면 마음에 남는 장면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